박현우 선생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학기 방법론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미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방법론 포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세 번의 발표가 더 있는데요. 4월 18일에 이때는 이제 줌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카이스트의 오해영 교수님께서 카이스트 전산과의 오해영 교수님이 챗봇은 왜 틀린 얘기를 그럴듯하게 할까?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 생성 AI의 한계에 대해서 줌으로 접속해서 하시게 되겠고요. 11시 30분에서 12시 50분까지 진행될 겁니다. 저희는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샌드위치 드시면서 줌으로 연결되고 오해영 교수님만 카이스트에서 줌으로 발표를 하시는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변동이 되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이제 모든 4월 18일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5월 11일 여기 같은 시간에 12시에는 고려대 수학과의 이동현 교수님께서 챗 GPT의 훈련 알고리즘에 대한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본인의 연구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 학기 말인데요. 같은 시간에 역시 대면으로 브라운 대학에서 이유진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과 추론을 통한 정책 효과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이번 학기 이제 완전히 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했던 것처럼 간단한 식사와 이런 대면으로 직접 발표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거 준비하는 조교들이 두 분밖에 없어서 나가실 때 쓰레기와 의자를 조금 정돈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박현우 선생님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선생님은 2008년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를 마치시고 2009년에 UC 버클리에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앤 시스템으로 석사를 받으신 뒤에 2015년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오하이오 대학교 피셔 칼리지 비즈니스에서 이 오퍼레이션 앤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조교수로 계셨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저희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오셔서 지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현우 선생님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저희 사회과학 방법론과 특히 긴밀히 연결될 만한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분석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셨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네트워크 데이터의 처리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사회과학 방법론을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박현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종희 교수님 이렇게 너무 데코레이티드된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 좋은 연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세미나 해주시는 이 시리즈에 제가 이번 학기에 첫 연사로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거는 한 15명 정도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박종희 선생님의 집객 능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부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네. 여기 혹시 그 교수님들 와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두 분 외에도 그러면 주로 박사 과정생이신가요? 박사 과정생 그러면 좋습니다. 석사 과정? 네. 골고루 계시네요. 일단 오늘 제가 세미나 이제 하면서 실제로 뭐 컴퓨터로 이렇게 뭐 써보시고 하는 것도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 혹시 뭐 랩탑이나 그런 거 가져오신 분들은 자유롭게 꺼내서 딴짓도 좀 하시고 하셔도 좋으니까요. 랩탑 꺼내서 이제 인터넷 연결해 놓으시면은 이따가 이제 제가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와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이제 주제로 세미나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박정희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은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저에 대한 소개를 어쨌든 다른 단과대학에 와서 또 처음 뵙고 하는 거니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시각화하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관련된 뭐 아주 간단한 그냥 뭐 소개, 뭐 튜토리얼까지는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연구로 했던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와 이제 시각화를 활용한 의사결정 시스템 관련된 연구들을 좀 이제 쇼케이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각화 같은 거를 만들어 온 게 있으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반응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한 45분에서 1시간 사이 그 정도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또 발표 중간에도 자유롭게 뭐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손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전기공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전공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떠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학생 때는 여기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정보문화 연합전공이라는 데 수업도 좀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수업도 듣고 이제 정보과학 쪽으로 석사를 갔다가 또 박사 공부는 좀 약간 수학적으로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상업공학을 갔는데 또 사람이 막상 가니까 너무 제대로 시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조금 더 이제 소프트한 그런 쪽으로 오면서 이제 컴퓨터공학 쪽에 시각화 쪽을 또 연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통계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경영학 쪽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자로서는 하는 연구 주제는 경영학 안에서 뭐 생산 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생산 관리 또는 생산 서비스 관리 또는 뭐 기술 경영 이런 쪽에 이제 연구를 토픽으로 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제 백그라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강 손에 잡히는 주제는 그냥 다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만물상 같은 그런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제 밟아가고 있고요. 테크닉 측면에서도 사실 뭐 다양한 테크닉들을 뭐 다 그냥 제가 이해가 되면은 다 이제 써보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뭐 데이터 시각화, 특히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이나 네트워크 시각화 쪽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제 뭐 논문을 쓸 때는 뭐 리그레션부터 해서 뭐 커절 인퍼런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대로 그냥 갖다 쓰는 뭐 그런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그 학위 논문을 할 때가 2015년에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가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제품 스페이스에 커다란 이제 디스럽션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박사 논문 주제로 생각을 했던 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이 사실 그 혁신이 꼭 하드웨어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당시에 뭐 앱스토어 같은 게 처음 생기고 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공진화를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다큐멘테이션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시각화도 하고 또 뭐 리그레션으로 나름 뭐 분석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박사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제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이제 산업군들이 서로 이제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혁신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시각화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시작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꼬드겨서 그 잡마켓 1년만 미루고 포닥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닥을 하면서 네트워크 시각화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연구를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보면은 이런 그 네트워크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네트워크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툴들을 만드는 거에 좀 노력을 기울였고요. 사실 이때 했던 작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좀 세미나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오하이오 주립대 경영대학에서 이제 조교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뭐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인들이 다시 이제 재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주로 주된 창구가 이제 경영학과에서 어쨌든 그런 재교육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경영대 안에서도 사실 뭐 프로그래밍이나 뭐 그런 데이터 관련된 그 수업들을 이제 개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이제 막 계속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R로 좀 데이터 시각화 그런 쪽 이제 수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수업을 좀 만들고 R에 이제 뭐 gg플롯이나 뭐 그런 것들 아마 여기 사회대 분들이니까 좀 더 R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gg플롯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 시각화 측면에서는 가장 그 엘러건트하게 만들어진 패키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gg플롯 사용해서 뭐 차트 그리는 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지도, 뭐 네트워크 시각화 이런 것들 그리는 거를 좀 수업을 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1년 반 전에 서울대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연구 분야를 좀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연구를 제가 경영대에 있으면서는 시각화 쪽 리서치는 잠깐 좀 쉬었었어요. 쉬었는데 그쪽 리서치를 좀 다시 하고 그 외에 이제 경영학 쪽에 임피리컬 리서치라고 이제 데이터 모아서 뭐 리그레션 돌리고 하는 뭐 그런 리서치도 계속하고 또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또 다들 뭐 AI 하고 뭐 뉴럴 네트워크 해서 나도 뉴럴 네트워크를 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뉴럴 네트워크를 할까 이제 골라보다가 제가 어쨌든 네트워크 데이터나 그래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를 해왔으니까 그런 게 없을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아주 뭐 간단한 제 소개였고요. 일단 오늘 세미나 시작하면서 제 리서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기 전에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뭐 간략한 프라이머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예전에 뭐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거나 뭐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안심하고 이 퀴즈를 이제 여러분들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총 400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400개의 숫자들 중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중에 이제 7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면은 뭐 결국은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맞출 테니까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이 중에 7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7개. 네, 7개 나왔고 5개 나왔고 그냥 생각 들면은 바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개. 예. 5개. 또 없나요? 4개. 예.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답을 아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 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뭐 4개, 5개, 7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같은 질문을 만약에 이제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제 이 숫자들 중에서 7이 5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의식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가진 이제 오감이란 게 있잖아요. 오감 중에서 이제 시각, 뭐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감각들 중에서 이제 각 감각을 이제 정보 처리 속도로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시각이 월등히 이제 많은 정보량을 단일 시간에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거의 이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차이가 날 정도로 시각이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일종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다들 가지고 있는 GPU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컴퓨터 비전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뭔가 그 오브젝트를 찾아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그 찾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제 pre-attentive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텐션을 주지 않아도 시각이 계속 동작을 하면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어떻게 보면 학문 분야로서의 데이터 시각화는 어차피 이제 사람이 가진 시각이라는 감각이 계속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일종의 하이제킹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제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연구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는 뭐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올려놓은 테드톡은 좀 오래된 테드톡이기는 해요. 오래된 테드톡인데 이분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가지고 저널리즘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로 표현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이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톡을 하는 건데 뭐 지금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시각화 쪽에 뭐 모티베이션 용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곤 합니다. 일단 이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각화 용어로 치면은 이제 팝 아웃 이펙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해본 거예요. 눈에 바로 탁 띄는 그런 이펙트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면 약간 시각화는 이제 그 뭔가 아이 캐칭한 그런 이펙트만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가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다양한 correlation, 이제 x랑 y 2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 세트를 이제 쭉 보여주면서 다양한 correlation 레벨에서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correlation이 이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실하게 알죠.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이면은 한 줄로 늘어서 있다는 걸 이제 다 알죠. 근데 correlation이 이제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correlation이 underlying distribu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엄청 적어져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이는 이 모든 distribution들은 사실은 그 다 correlation 지로입니다. 다 0의 correlation인데 실제 디스트리뷰션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좀 더 이제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의 통계학자 중에서 이제 프랭크 앤스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되게 강조해서 말을 하려고 4개의 이제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셋에는 이제 x랑 y 2개의 변수가 있고 이제 각 데이터셋은 이제 똑같은 개수만큼의 이제 observation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 제일 밑에 보이는 이제 이 줄들을 보면은 뭐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4개의 데이터셋이 완벽하게 동일한 summary statistics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ummary statistics라고 하면 뭐죠? 그러니까 뭐 x랑 y의 평균, 그 다음에 그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표준 편차, 그 다음 뭐 x랑 y 사이의 뭐 correlation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summary stat이라고 하고 뭐 논문을 쓸 때도 이제 그 표를 보여주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4개의 데이터셋은 지금 summary stat이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한데 사실은 이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완전히 다른 현상을 사실은 그 담고 있는 데이터셋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서머리 스탯을 보면은 머릿속에서 가정을 하는 게 왼쪽 위에 보이는 저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정을 합니다. x랑 y 사이에
뭐 어떤 리니어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뭔가 랜덤 노멀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껴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정을 하는데 사실 현실은 뭐 예를 들어 x랑 y가 완벽한 쿼드라틱 펑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 있는 두 개 같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드리븐 된 그런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약간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앤스컴이라는 분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썸션을 그냥 서머리 스텝만으로 내리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많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당연히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통계량을 계산하는 이유 자체가 데이터를 요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에 의존해서 사실 디스트리뷰션을 완전히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이제 현대에 와서 한 5, 6년 전에 그 HCI 쪽 리서처들이 이제 그 프랭크 앤스컴의 그 이그젬플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이제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리서치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이 계속 변하고 있죠. 이 모든 데이터셋은 사실 완벽하게 동일한 서머리 셋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이제 어떤 서머리 셋을 주든지 간에 그 모든 그 쉐입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크 앤스컴의 그 이그젬플의 약간 모던 리이매진 된 그런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시각화가 그러면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프랭크 앤스컴이라는 분도 뭐 오래된 분이고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을 하나 리뷰를 한 게 있는데 이 책이 상당히 그 데이터 시각화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되게 thorough하고 흥미롭게 썼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History of Data Visualization and Graphic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고 리뷰를 했던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거에 기원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옛날에 이제 뭐 원시 시대, 프리히스토릭 시대에도 오늘 사냥을 나가는데 동물을 뭐 5마리 잡아서 벽에다 이제 5개를 끄어 놓으면은 일종의 데이터 시각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뭐 효시라고 할까? 뭐 그런 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 뭐 200년? 뭐 그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 원정을 마지막에 갔다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러시아 원정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이는 곳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처음에 40만 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모스크바에 당도했을 때 10만 명이 되고 다시 이제 패퇴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제 한 10,000명밖에 남지 않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선의 두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온도 결국은 이제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러시아의 겨울을 못 견뎌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시각화인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그 인포그래픽스의 약간 효시 같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분석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 시각화의 어떤 뭐 기원 뭐 그런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185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초중반에 영국 런던에서 계속 이제 콜레라가 돌았다고 합니다. 콜레라가 계속 돌았는데 1850년에도 52년인가에도 이제 콜레라가 한번 크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렇게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역학조사를 하던 분 한 분이 이제 사람들의 사망자를 이제 주소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블락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왼쪽 같은 지도를 그려보게 됩니다. 요새로 치자면 일종의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거죠.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건데 그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까만 점이 많이 찍힌 영역이 어딘가 해서 봤더니 영국 런던에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이렇게 까만
벽돌들이 많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길에 이제 가운데쯤에 이제 펌프, 그러니까 우물이죠. 우물이 여기 이제 우물이 그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콜레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어떻게 전염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컴피팅 하이포테시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로나처럼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는 하이포테시스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물로 전파가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어느 쪽이 맞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게 완전 달라지겠죠.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수인성 병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된 뭐 그런 단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다시 감아 올려서 현대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잠시만요. 혹시 됐어. 네, 랩탑이 잠이 들지 않도록 해놓는데, 네. 그 현대에 와서 보면은 이제 앞에 보여드린 그런 그 데이터 시각화나 이미지들은 다 이제 우리가 출력해서 종이 위에서 보는 시각화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소비하고 만들고 소비하는 그 미디엄이 사실은 종이에서 이제 컴퓨터로 옮겨왔어요. 컴퓨터로 옮겨오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가 원래 이제 출력물 기반일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새로운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종이에 출력을 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뭔가 시각화를 만들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컴퓨터 화면에 있는 시각화는 이제 내가 그 시각화에 있는 시각적 요소들하고 상호작용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각 나라마다 이런 식의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죠. 이건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우리가 이런 대시보드를 딱 보면은 인터랙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셀에다가 마우스를 올린다거나 라인 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은 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온다든가 그런 인터랙션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되는데, 현대 시각화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게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 표현된 시각적 요소를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랙션하게 해줄 것인가, 그 두 가지 큰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각화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비주얼 인코딩,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대 시각화에서는 이제 인터랙션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만드는 그런 뭐 툴로는 가장 이제 커머셜하게 제일 이제 성공하고 정착을 한 거는 태블로우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파워 BI라고 하는 뭐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R 잘 사용하시면은 뭐 R에 이제 그 Shiny라는 패키지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 쪽에도 뭐 스트림릿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플롯리 뭐 이런 패키지들을 가지고 이런 인터랙티브한 스탠다드한 차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뭐 간단한 제가 프라이머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바 차트, 뭐 파이 차트, 뭐 라인 차트, 스케일러 플롯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탠다다이즈도 잘 되어 있고 이제 커머셜라이즈가 된 이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툴을 사용해서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아직은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쪽에서는 뭐 그런 게 계속 시도가 있어 오기는 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그 완전히 이제 통일이 된 약간 그런 느낌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일단 그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깜빡거려서 좀 불편하시죠? 약간 신경 쓰이시죠?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네트워크 분석 아니면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접해봤거나 이제 뭐 시도를 해보려고 했거나 뭐 한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에서 이제 일종의 노드랑 엣지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드라는 거는 어떤 뭐 엔티티,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회사가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엣지라는 거는 그런 노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그런 이미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이제 노드랑 엣지로 구성이 된 그런 데이터 구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 현실들이 상당히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뭐 소셜 네트워크 쪽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서로 친구를 맺거나 아니면 팔로우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기술적인 네트워크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들, 다 라우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전화선들 네트워크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가스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는 디스트리뷰션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뭐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도 있고, 그 외에도 생물학 같은 데서도 이제 예를 들어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뭐 그 푸드 체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예, 하여간 푸드 체인, 예, 뭐가 뭐를 먹고 뭐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네트워크로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유전자들이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프로틴들이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그런 것들도 다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이제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이제 눈에 보이게 뭔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드는 점으로 표현하고 엣지는 선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이제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노드들을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네트워크라도 그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네트워크는 이제 평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플래너 네트워크라고 이제 2차원의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쫙 이제 놓여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서로 인접한 주들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있다 하면 이런 건 이제 평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2차원에 깔끔하게 다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레티스, 격자 형태의 네트워크도 이제 평면 네트워크라서 깔끔하게 2차원에 보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의 네트워크는 그런 평면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랜덤 네트워크인데, 그 랜덤 네트워크라도 이거를 이제 그냥 레이아웃을 랜덤하게 잡으면은 지금 오른쪽에서의 왼쪽 편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뭔가 알아보기가 힘들죠. 알아보기 힘든데, 그거를 무슨 수를 써서든 적절하게 노드들을 배열을 하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네트워크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연구가 있어 갖고,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모든 엣지들의 그 평균 길이가 대략 비슷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면은 저희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끼리도 막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엣지들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은 균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측면에서 이제 최적화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시각화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대 네트워크 시각화 뭐 이론 또는 연구에서 뭐 챌린지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그 데이터의 스케일이 계속 커지면서 그걸 어떻게 시각화를 잘 해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이 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엣지 번들링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엣지들을 일종의 손으로 잡아주는 것 같이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뭐 hierarchical edge bundling이라고 하는 뭐 그런 테크닉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 focus plus context라는 그런 interaction 테크닉인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크게 해가지고는 세부적인 걸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돋보기 같은 걸 갖다 대고 보여주는 것처럼 하는 테크닉이 이제 focus plus context라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를 따라잡기 위해서 데이터는 계속 이제 커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또 챌린지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네트워크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이내믹 네트워크일 때 그걸 어떻게 시각화해 줄까. 그게 또 다른 이제 챌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챌린지들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뭐 시오리 같은 게 처음 생길 때는 이제 뭐 데이터를 모은 방식이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한 부서 잡고 거기 사람들을 다 이제 인터뷰를 해 가지고 너 누구랑 뭐 하루 일주일에 몇 번 얘기했어 막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이제 딱 얻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노드의 개수가 뭐 30개, 40개 이게 아니라 뭐 몇억 개 단위로도 이제 커지고 그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다 캡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층위로 나눠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그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 연구 같은 경우에 뭐 좀 어드레스를 하려고 한 그런 주제도 있고, 뭐 멀티레이어 같은 경우에 뭐 제 리서치에서는 딱히 어드레스가 되는 건 아닌데 뭐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현대 네트워크 시각화 쪽 주제에서 어떤 이제 뭐 토픽들이랑 챌린지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조지아텍에 있는 폴로 차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어떻게 보면 연구 분야도 많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시각화를, 큰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화를 하고 또 그 그래프 데이터에서 어떻게 뭐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인데, 제가 약간 제 연구실에 약간 뭐 롤모델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거리는 아주 멀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텍스트북은 여기 그 마크 뉴먼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그 네트워크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분이 한번 톡을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쁘게 제가 아침 브렉퍼스트 호스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저자 사인도 받고 막 사진도 찍고 완전히 그 팬심을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어쨌든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되게 그 네트워크 분석 관련해서 되게 리고러스하면서도 액세서블하게 잘 써진 그런 텍스트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특히나 예를 들어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 그 앞에서 마크 뉴먼 그분은 이제 원래는 피지시스트예요. 그냥 물리학자라서 책을 되게 리고러스하게 잘 쓰셨지만은 어쨌든 소셜 사이언스 측면에서 퍼스펙티브에서의 그런 네트워크 분석은 조금 덜 한데,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소셜 앤 이코노믹 네트워크는 이제 그 스탠포드에 있는 네네. 뭐를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그래서 여기 그 Social and Economic Networks는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그 매튜 잭슨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좀 더 그 소셜 사이언스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분석 그런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와서는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뭐 그런 이제 그래프 데이터에서도 이제 AI 모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현대 그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모델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텍스트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그래프 쪽 이제 연구를 하는 분 중에서 스탠포드에 정말 그 되게 프로덕티브하고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유리 레스코베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했던 거를 유튜브에 이제 완전히 떠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실 학생들한테 이거 그냥 보고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게 스탠포드 CS224W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슬라이드는 제가 어쨌든 조교님 통해서 아마 공유는 해드릴 테니까 너무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렇다 뭐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뭐 절반 정도 왔는데 지겨우신가요? 아직은 안 지겨우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저의 연구로 지겹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각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했던 연구를 이제 좀 약간 쇼케이스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한 4개 정도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훑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중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노트북으로 직접 이제 그 액세스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써보시거나 뭐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example은 이제 bicentric diagrams라 그래서 bicentric.herokuapp.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직접 이제 그 데모를 써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비디오로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꼭 직접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가 뭘까? 물론 이제 뭐 트라이앵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네트워크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 데이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사실 가장 간단한, 개념적으로는 간단한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이고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고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내 계정이 있으면은 내 친구들이 있죠. 그럼 내 친구들 리스트를 일단 쭉 뽑고,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들이 있죠. 나랑 직접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의 친구들 리스트를 쭉 뽑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이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example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서 내 그냥 학교 친구들 그룹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럼 학교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 이제 연결이 막 많이 돼 있겠죠. 가족이나 뭐 친척들 그룹이 또 있을 거고, 그들끼리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어디 뭐 동아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룹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고 네트워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레이아웃은 뭐가 있을까 하면은, 가장 이제 그 보통 많이 쓰이는 레이아웃은 지금 보시는 이제 concentric layout이라고 하는 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직접 친구들,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들, 이런 티어가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어를 이제 이런 동심원 형태로 이제 해서 그 각 동심원들에다가 각 티어에 속하는 노드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을 이제 concentric layout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리서치에서는 만약에 내가 관심이 가는 그 중심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뭐 휴렛 패커드랑 그 인텔이랑 둘 다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회사들은 뭐가 있고 둘 중에 하나랑만 협업을 하는 회사들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까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일반화를 이제 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개 포컬 노드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두 개의 이고 네트워크를 같이 겹쳐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좀 포멀라이즈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컨센트릭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이렇게 적절한 거리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터섹션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터섹션 포인트들의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1번 구역에 배치된 노드들은 A랑 B 둘 다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같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노드들이 여기에 배치가 싹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한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리서치 첫 번째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쪽 이제 리서치를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디오 같은 걸 만들어요.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왜 이런 새로운 시각화 방법이나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비디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네기 멜론 대학교랑 뭐 조지아텍이랑 같이 일을 구글이 과연 그 두 학교랑 같이 논문을 썼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런 리스트 베이스 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든 툴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 두 개의 포컬 노드를 이제 설정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한쪽에 카네기 멜론 다른 쪽에 뭐 조지아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가운데 이제 모여 있는 모든 노드들은 다 두 학교랑 같이 이제 페이퍼를 직접 쓴 적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만약에 여기 들어 있으면은 구글은 이 둘이랑 같이 이제 직접 페이퍼를 쓴 적이 있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있다. 뭐라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빠르게 그 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그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약간 그 새로운 어떤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프로포즈하는 뭐 그런 컨트리뷰션의 이제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던 거는 새로운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프로포즈 한다기보다는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를 하는 표준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특정 도메인이나 컨텍스트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쪽에 표준적인 어떤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visualscm.herokuapp.com 여기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레이아웃이 이제 이런 레이아웃을 이제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냥 노드를 점으로 표시하고 이제 엣지를 이제 선으로 표시한 걸 이제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 현대차가 있다 그러면 현대차에 직접 공급하는 이제 1차 공급자들이 있죠. 그리고 1차 공급자에 공급하는 2차 공급자가 있고 3차 공급자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 하면은 그 셀러와 바이어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이제 뭐 optimize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셀러랑 바이어 사이에 뭐 예를 들어 revenue sharing contract를 어떻게 하는 게 옵티멀한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보는 뷰가
이제 되게 리니어한 식으로 개념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러 바이어 이렇게 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말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관점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고 한 서플라이어가 되게 도미넌트하게 여러 군데 이제 중간 과정 회사들에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플라이어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리니어한 관계보다는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네트워크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시각화 시스템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였고,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네트워크 표현 방식인데, 그 외에도 뭐 플로우를 강조한 코드 다이어그램, 왼쪽 위에 보이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엣지 정보를 아예 무시를 하고 노드 정보만 바탕으로 해서 뭐 트리맵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드 정보를 좀 무시를 하고 엣지 정보만 좀 강조한 뭐 매트릭스 형태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뭐 예를 들어 구매부터 시작해서 구매, 뭐 제조, 뭐 배송, 리테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펑션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그런 약간 도메인 스페시픽한 방식으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프라이 뭐 이건 이제 퍼블리시 돼 있는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셋을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제 시각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MBA 학생들한테 테스팅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를 준 다음에 예를 들어 이 서플라이어랑 저 바이어랑 사이 이제 연결되는 패스가 뭐가 있냐, 뭐 예를 들어 그런 태스크를 주고 서로 다른 이제 레이아웃으로 그걸 수행하도록 해보면서 뭐 시간도 재고 뭐 정확도 같은 거 재고해가지고 이제 그 태스크랑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핏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썼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각화를 이제 만들고 나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아는 이거는 약간 다 이제 어나니마이즈 된 그런 데이터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릴레이트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아는 회사들 막 그런 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이제 그 넘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회사들, 특히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서로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1980년대, 정확히는 82년에 그려진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에 이제 미국에 있던 당시에 뭐 스타트업이랑 큰 회사들 이런 것들이 지리적으로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뭐 그런 거를 하나의 이제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그런 작업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하는 회사도 있고 이제 다 없어진 회사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도의 핵심은 회사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하나의 이제 지도를 그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어디에 어느 회사가 있고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도록. 근데 회사가 사실 옆집에서 일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회사를 약간 업의 종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의 종류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단 데이터를 모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미국의 크런치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약간 정리해서 모아두는, 지금은 이제 뭐 웬만한 큰 회사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structured된 인포메이션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화면 밑바닥에 보이는 게 그 회사에 대한 텍스처한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related products and service를 이제 만든다, 뭐 그리고 뭐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이런 텍스처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아주 전통적인 그런 뭐 되게 오래된 그런 텍스트 마이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TF, IDF라 그래서 각 단어들의 중요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웨이팅을 주는 스킴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텍스트들 사이에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뭐 대략 뭐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뭐 결과 나와서 어쨌든 회사가 예를 들어 10,000개 있다. 그러면은 10,000 곱하기 9,999 나누기 2만큼의 컴비네이션이 나오죠. 10,000 C2. 뭐 그러면 이제 뭐 한 5천만 개 정도의 이제 컴비네이션이 나오는데 그만큼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일종의 회사가 10,000개 있다 그러면 10,000개 노드에 대한 complete graph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모든 노드가 모든 노드랑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강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밀러리티가 높은 거는 이제 엣지가 강한 거고, 이제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건 엣지가 약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엣지를 좀 이제 그 적절하게 걸러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요 보라색이 뭐 FPGA 뭐 그래갖고 이제 반도체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 옆에 보면은 뭐 YMX 이더넷에서 뭐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Hadoop, Virtualization 이런 건 뭐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 그리고 뭐 Threat, Malware 이런 건 이제 Cyber Security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지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배치가 되어서 이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는 되게 예쁘고 좋은데 이제 포스터로 방에 걸어놓기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실 익스플로어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몇만 개 되는 회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전체를 뿌려서 익스플로어 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 엑스플로레이션 툴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마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좀 더 예전에부터 이제 하셨던 분이면은 저기 뭐 파주액이나 뭐 UCInet 이런 툴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약간 오래된 소프트웨어라서 뭐 지금도 아마 UCIne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에서 메인테인 할 테니까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좀 오래된 그런 툴들이고 그 외에 뭐 저도 많이 썼던 이제 게피라고 하는 네트워크 시거커 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컬리 이제 메인테인 되는 툴이라서 이제 그러면 딱 메인테인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잘 동작은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분석하는 분들 그 커뮤니티에서 사이토스케이프라고 해서 또 네트워크 분석 툴이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메인테인되고 소프트웨어도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제가 직접 이제 사실 써보지는 않았던 그런 툴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파이썬을 직접 써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X 패키지를 써서 뭐 이것을 분석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이거를 좀 이제 그 코드 리스하게 좀 이제 네트워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코 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지으신 이름인데 이거는 아마 그 오픈돼 있는 거 아닐 거예요. 돼 있는 거 아닌데 어쨌든 이제 몇만 개 노드가 되든지 간에 그거를 관심이 가는 노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익스밴드하는 그런 엑스플로레이션 모드를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툴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된 회사를 내가 스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거기 일단 드롭박스랑 또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뭐 다 뿌려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롭박스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열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그 탐색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시간에 따라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좀 해봤던 그런 툴이었어요. 그래서 이 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님 이것도 이제 유저 스터디 같은 걸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주변에 아는 뭐 중소기업 뭐 사장님이나 뭐 대기업 부장님 같은 분들을 랩에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뭐 다 툴 괜찮고 뭐 재밌는데 여기다 이제 내가 가진 네트워크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좀 써볼 수가 없느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그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다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여기 엑셀 템플릿 있는데 여기에 좀 채워주시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드 테이블이랑 엣지 테이블 이 두 장의 테이블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한 장의 테이블만 있으면은 그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가 좀 쉬운데 이 두 장의 테이블이 있으니까 꼭 데이터를 보내주시면은 노드 테이블에 없는 노드로 엣지를 만들어 놓고 또 엣지 테이블에 없는 뭐 하여간 그런 거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제가 그냥 클리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이제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된 게 네트워크 시각화를 좀 약간 구글화 해서 자연어 쿼리만 이제 받아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제 온 더 플라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뉴스 애그리게이터 하는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인덱싱은 다 하고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제 아티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리턴을 해주는 걸 받아가지고 어떤 키워드랑 어떤 회사들 그런 것들이 같은 아티클에 같이 멘션이 되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온 더 플라이로 만들어서 이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 그 써가지고 트리 구조로 이제 트리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한 키워드는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한 거예요.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 car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우버가 뭔가 자율주행차 시장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셀프 드라이빙 카가 아니라 셀프 드라이빙 트랙터라는 키워드가 있구나. 트랙터가 자율주행하는 게 something이구나 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디스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나왔을 때 그 관계가 왜 나왔는지 그런 언더라잉 아티클 같은 것도 트랙백하고 그 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어로모빌 관련해서는 주요 자동차 카메이커들이 다 관련이 돼 있고 뭔가 드론 같은 것도 이제 자율주행이랑 좀 관련된 이슈구나. 그리고 가버먼트 파워시도 되게 이거랑 관련돼 있구나 하는 거를 되게 유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관련된 이슈들을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딱 만들고 OSU에 이제 교수로 가가지고 아직 페이퍼를 못 썼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한 학기에 한 번씩 지도 교수님한테 이메일이 와서 페이퍼 언제 쓸 거냐고. 여러분들 다 대학원생이니까 그런 운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꼭 잡을 잡기 전에 페이퍼를 다 쓰고 가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쪽에서의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AI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저도 챗GPT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딜루저널한 게 뭐냐면은 정말 데이터 가지고 뭔가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오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아직은 사실 사람이 개입돼야 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데이터의 양이나 그런 게 너무 커지고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휴먼 인터스펙션이 사실 페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이 사실 인볼브 돼야 되는 측면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잘 활용을 해야 이제 사람이 인볼브가 될 때 그런 어떤 복잡성이나 그런 큰 데이터나 그런 측면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버웰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옵션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각화하는 옵션을 선택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효과나 그런 게 되게 다양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일단 제 리서치 관련해서 시각화 리서치 관련해서 이제 좀 소결 이제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최근에 나온 리서치라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그걸 텍스트로 분석을 했는데 그걸 이제 특허 쪽 제가 특허 쪽 리서치도 많이 좀 해온 편인데 특허 쪽에도 이제 텍스트 이제 시밀러리 계산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이제
페이퍼를 쓴 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9년 만에 나온 건데 이건 제가 대학원생 때 RA 하던 프로젝트가 OSU를 건너뛰고 서울대에 와서 나온 그런 슬픈 페이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나 그거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 네트워크 분석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실제 리서치에 이제 물려 들어가서 쓰일 수 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이제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사각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리그레션을 이제 돌려야 될 텐데 보통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 가지 포텐셜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특허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특허가 한마디로 미래에 좋은 이제 많이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될까, R&D 토픽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될까에 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특허 쪽 연구를 할 때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특허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구분 체계가 있거든요.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이제 특허들을 분류하고 이제 유사도 계산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클래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retrospectively classification을 새로 계속해요. 특허국에서,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에 나온 이 특허가 사실은 AI 특허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AI 특허로 클래스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새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특허가 나올 시점에는 사실 없던 클래스였는데 그런 게 계속 이제 부여가 되고 하니까 이게 데이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특허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회과학이니까 그 인다지네리 관련해서 이제 다들 컨선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다지네리 관련해서 이슈가 많고 그래서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고자 이제 특허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유사도나 분류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허의 텍스트는 일단 특허가 딱 그랜트가 되고 나면은 이게 프리즈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떤 테크놀로지 랜드스케이프를 캡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허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다 유사도 계산하고 그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 특허들의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다른 특허들이 다 하고 있는 말을 얘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동시대에 있는 다른 특허들이 쓰고 있는 말을 얘도 쓰는지, 아니면 동시대에 하고 있는 말이랑 전혀 다른 말을 얘가 하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의 메저로 만들고 그거로 이제 결국은 뭐 리그레션을 돌려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썼던 뭐 그런 페이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나노 테크놀로지 관련된 특허 이제 뭐 한 10,000개 정도를 모아서 이제 페이퍼를 썼던 건데 그걸 이제 이제 rareness라고 하는 메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본 거예요. 그래서 특허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특허들이 많이 나오는 어떤 토피컬한 영역들이 이렇게 변해왔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나온 특허가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떨어진 산 등성, 능선쯤에 있는 특허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된 경우가 많았다. 뭐 그게 이제 뭐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 더리 디테일에서는 뭐 아이비고 뭐고 막 하여간 막 온갖 삽질을 다 해가지고 페이퍼를 쓰긴 했지만 하이 레벨에서는 아름답게 이제 너무 레어하지도 않고 너무 흔하지도 않은 뭐 그런 이제 토픽을 골라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겨우신가요? 아직? 네. 이제는 진짜 조금 더 재밌는 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괜찮으시죠? 네, 네. 이제는 진짜 재밌는 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져왔어요. 자,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이제 이 URL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써볼 수가 있어요. 현우park.com에
슬래시하고 뭐 net view 슬래시 이렇게 하면은 그 네트워크 시각화가 하나 뜰 거예요. 이 툴에도 사실은 이제 슬픈 전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이 오더니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시각화 툴을 좀 만들어 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슬픈 전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제가 만들고 있었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도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되게 간단한 그 되게 뭐 피처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간단한 그 네트워크 시각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헬프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드롭박스에 여러분이 JSON 파일을 올리면은 그걸 땡겨 와가지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해서 넣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데이터 넣어서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오늘 오면서 이제 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여기 일단 어쨌든 박종희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정외과를 타겟으로 잡아갖고 제가 교수님들의 이제 신상을 이제 제가 서울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다 너무 이제 유명하셔가지고 조선일보 인물 검색 같은 거 하면 이제 다 나오죠. 그래갖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쫙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이란 말이에요. 엑셀 파일. 물론 이제 엑셀 파일을 보고도 뭐 다양한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주로 학교는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전공 보면 뭐 정치학 같은 거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뭐 같은 거가 아니라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다. 뭐 그런 거를 표를 보고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시각화를 해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bit.ly bit.ly 슬래시하고 제가 보통 이제 요 shortened URL 만들 때 HP-로 많이 시작을 해요. 그게 제 이름 이니셜이거든요. 그러니까 HP-하고 SNU-PSIR, 그러니까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해가지고 SNU-PSIR 이렇게 해서 가보시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 툴을 쓰시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자, 완전히 미러링을 해서 한번 여기 툴에 이게 툴팁이 막 이렇게 좀 번쩍번쩍해서 좀 힘든데 이 오른쪽 위에 툴팁 오프를 누르면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서울대 교수님들 이제 그 정외과 교수님들이 네트워크가 쭉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30대 조교수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여러모로 봐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학교 커넥션이 일단 약하고 두 분 다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 하셔가지고 약하고 뭐 그렇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정교수분들이 이제 많다. 그리고 60대랑 50대 분들이 정교수로 많이 계시고 또 이제 40대 분들이 이제 부교수로 좀 주로 계시는데 보면은 이제 40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실제는 모릅니다. 실제는 모르고 네트워크를 봤을 때 그냥 안두환 교수님이나 송지호 교수님은 40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약간 다른 주제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40대 분들 중에 뭐 이정환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 김용준 교수님 이런 분들은 좀 더 주제적으로 좀 다른 분들 그 시니어 분들하고 좀 비슷한 걸 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를 이제 간단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가운데에 있을수록 좀 다른 좀 머저리티에 좀 속하는 그런 애트리뷰트를 같이 쉐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인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박종희 교수님이라든지, 네, 박종희 교수님 제가 뵀던 분은 손인주 교수님 그리고 정치학 이제 전공하시고 외교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그 비틀리하고 HP 스누 이제 PSIR 해가지고 요거 누르면 아까 이제 전체 그게 되고 PSIR하고 대쉬하고 1, 2, 3까지 있는데 이제 1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애트리뷰트를 이제 하나씩 이제 빼가지고 좀 네트워크 보기 쉽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 툴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어떤 타입을 빼고 넣고 이제 클릭을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시켜서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만들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약간 연령대와 그 나온 학교들 보면은 아까 보면은 그 30대 교수님들은 확실히 이제 다른 학교들을 이제 나오셨고 이제 40대부터는 일단 그 모아주는 중심에 일단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시카고가 좀 이렇게 뭔가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디애나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다시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엑셀 파일로 봤던 거에서 사실 같은 데이터야. 완전 같은 데이터인데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로 봤을 때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고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뭔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엑셀은 또 엑셀대로의 장점이 있죠. 그 태블러 형태의 데이터에 장점이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로 보면은 같은 이제 태블러 데이터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다른 데이터 하나 모아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사실 그 롤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스타 세대라 가지고 롤을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 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롤 챔피언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것도 역시 엑셀로 만들어 갖고 이걸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툴에다 이제 넣은 게 있어요. 이거는 HP LOL Champs라고 해서 이제 가시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만 이제 요거 보면 설명해 드리면은 롤이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5대5로 해서 이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5대5로 패싸움을 하는 건데 컴퓨터로 하는 건데 그 각 팀의 5명이 이제 하나의 포지션을 맡아가지고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축구도 보면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롤이라는 게임도 이제 포지션 5개 포지션이 있어서 그게 탑 정글러 미드 이런 식의 이제 포지션이 5개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이거 나중에 궁금하시면 눌러서 가보시면 되고요. 그 보면은 탑이랑 정글러랑 포지션은 사용되는 챔피언들이 좀 약간 서로 공유가 되는 게 이제 많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미드나 서포트나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되는 캐릭터가 좀 이제 독자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약간 신세대들에게 말할 때 좀 사용하는 데이터 셋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꽤 이제 돼가지고 간략하게 마무리할 건데 이제 시각화 쪽 관련해서 이제 시각화도 이제 AI 쪽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구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4, 5년간 시각화 쪽에서 연구된 거 중에서 이제 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딥러닝 모델들,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비판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 모델 같은 거에서 잘 작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잘 작동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시각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하나의 이제 데이터셋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된 그 웨이트 자체를 데이터셋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어떨 때 어느 패스로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지 뭐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식의 시각화 연구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마다 이제 막 시각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관련해서 CNN Explainer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 외에 또 뭐 GNN 뭐 관련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관련해서 또 뭐 시스템 나오고 뭐 그런 식이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쪽에서는 그 IEEE의 Viz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일종의 탑 컨퍼런스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시각화 그 리서치 커뮤니티 자체가 그 설명 가능한 AI 뭐 그런 쪽으로 좀 약간 깃발을 꽂으려고 노력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숟가락을 좀 얹어볼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각화 리서치 분야로서의 시각화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시간이 한 뭐 5분 남긴 했는데 뭐 저는 어쨌든 좀 더 시간이 있어서 혹시라도 뭐 얘기를 뭐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좀 더 뭔가 그 시각적으로도 먼저 약간 창의력을 써서 만든 다음에 그걸 또 수학적으로 뭔가 접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네.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게 했고 사실은 그게 더 필요했던 이유가 그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은 사실 새로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프로포즈 하는 거니까 좀 더 그랬고 그 뒤에 보여줬던 예를 들어 뭐 서플라이 체인을 뭐 네트워크 시각화하는 그런 거는 스탠다드한 방식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뭐 스케치하고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각화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그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 스케치를 좀 하기는 하죠. 근데 그런 창의적인 아티스틱한 스케치는 아니고 그건 이제 정말 그냥 뭐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듯이 그냥 뭐 스케치하는 뭐 그런 예. 그래서 어쨌든 시각화도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그런 쪽이랑도 관련이 좀 돼 있고 바이 익스텐션 이제 뭐 디자인이나 뭐 그런 쪽이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예.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 블랙박스 문제를 이제 어떤 시각화를 네네. 해가려고 한다는 네. 그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뭐 지금 당장 길게 설명하실 그 시간적 여유가 좀 없을 수 있으니 혹시 뭔가 뭐 참고할 만한 어떤 검색 키워드라던가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뭐 explainable AI and 뭐 visualization 뭐 그렇게 그 두 개 키워드로 같이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 CNN Explainer 이걸 검색해서 일단 가보시면 이거 온라인 데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보시고 관련된 리서치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다 수준이지 사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익스플레이너블 해지는지는 저도 좀 퀘스천어블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으니까 사실 뭐 그렇기는 한데 아직도 이게 뭔가 그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익스플레이션을 내는가에 대해서는 좀 저도 퀘스천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보여주신 것 중에 클러스터링을 하신 게 있으신 것 네네. 같은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거를 선호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일단 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사실 딱 그것도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사실 그 그래프에서 클러스터링 하는 거가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사실 써보기는 해요. 이것저것 써보기는 하는데 크게는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약간 그 파티션 그러니까 그 몇 개 클러스터로 나눌 건지 주고 이제 파티셔닝 하는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게 있고 뭐 커뮤니티 디텍션이라 그래가지고 모듈러리티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게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써보고 그냥 예, 뭐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클러스터링 관련해서는 알고리즘이 워낙 많이 돼 있고 해서 예, 찾아보시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남으셔서 개인적으로 더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 사과원 홈페이지에 네, 아, 네. 추후에 게시가 될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고 우리 박현우 선생님 그 뜨거운 강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네. 제가 같이 반에